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m reading. 자, 오늘은 초한전의 주인공 항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항우의 전쟁사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인들은 왜 패배한 항우를 좋아할까? 다시 말해서 중국인들은 왜 항우를 그들의 영웅으로서 숭배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우선 항우라는 사람을 간단히 살펴보면, 항우는 전국시대 말 초나라에서 태어나서 26세 때 진나라를 멸망시킨 전쟁 영웅이었고, 또 진나라 멸망 이후에는 유방과 천하패권을 놓고 다투다가 결국 실패하고 31살 때 자살로 일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항우를 살펴보면 그는 전국시대 그 말에 이 초나라의 마지막 장군으로 불리는 항연의 손자였습니다. 항연은 이 초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아마도 항씨 가문의 보존을 위해서 자신의 조카였던 항량에게 손자인 항우를 아마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우는, 이 항량이 바로 이제 항우를 데리고 나와서 보살피고, 항량과 강동 일대에서 초나라의 어떤 재건 활동들을 아마 비밀리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항씨 가문의 보전과 초나라의 재건이라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단히 체력을 연마하고 아마 무술을 연마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BC 209년에 되면 중국 역사상에 최초의 민중 봉기인 진순과 오광의 이 봉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순과 오광이 장초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이 장초란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초나라의 재건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항량과 항우가 이 장초 정부에 이제 참여하면서 마침내 BC 207년에 당시에 유방 같은 그런 대인물들과 함께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게 합니다. 진나라가 멸망된 이후에 결국은 항우는 유방과 천하패권을 놓고 경쟁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이후 4년 동안 이 초한전, 4년 동안의 초한전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초한전 기간 내내 항우는 거의 승승장구했고, 서초패왕이란 서초패왕으로 불리면서 천하를 호령했죠. 그는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겼고, 단 한 번 패배합니다. 그게 마지막 전투였고, 결국 31살 때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항우의 일생을 보면 거의 전쟁판에서 살았던 일생입니다. 초나라가 망하기 10년 전에 태어나서 진시황이 죽고 8년 후, 즉 진나라가 망한 후 5년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한 유광이 마침내 역사상에 이 한나라를 세우고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고조가 되죠. 근데 이제 이 항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전쟁사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도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미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우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서 많이 이제 항우에 대한 고사는 중국 사람한테 많이 불리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홍문연, 즉 홍문에서의 파티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사면초가 이후에 오광에서의 자결 사건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 홍문 파티는 천하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를 사실상 스스로 포기했던 사건이고, 오광에서의 자결 사건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사건이 특별히 중국 사람한테는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사건이 어쩌면 항우를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영웅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아마 결정적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속에 그 항우의 영웅 만들기를 가장 앞장서서 최초로 했던 인물이 누구냐? 사기를 썼던 사마천입니다. 사실 항우의 영웅 만들기는, 항우를 영웅 만드는 것은 사마천이 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기열전 첫 장이 백이숙제인데, 백이숙제에서 사마천은, 백이숙제가 역사상의 역사인물이 된 것은 그 수많은 그 비슷한 사람이 많았지만 공자가 특별히 백이숙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마천은 백이숙제보다는 진정으로 중국인의 우리가 영웅으로서 봐야 할 인물이 있다면 항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항우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그 위상을 높여놓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에서 본기라는 것이 있는데, 본기는 황제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항우를 본기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항우는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와 같은 위상을 가진 어떤 그런 인물로서 평가한 것이죠. 이는 쉽게 말해서 어쩌면 황제보다도 더 대단하게 우리가 표양할 인물이다. 그리고 정말 기릴 만한 인물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에는 이제 항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마지막에 항우를 사기로 몰아넣었던 이 유방 측의 장군 이 한신이 유방 면전에서 인감이나 그 다음에 용감성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군사작전 같은 거에 있어서 유방 당신은 항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방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동의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항우가 유방의 이 아주 오픈된 마인드에 굉장히 감동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그보다는 항우는 적장조차도 존중했던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아마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사마천은 아마 유방이라는 이 유방보다는 항우라는 사람이 시대의 영웅이었고, 이 사람은 결국 중국인들이 대대로 기려하는 영웅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우리가 이 항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 홍문 파티하고 그다음에 오광회세 자가사 사건을 한번 좀 간단히 이제 설명하면, 원래 이제 진나라가 관중에 거점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장초 정부를 사실상 이제 형식적인 지도자는 이 초나라의 마지막 왕손이었던 의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제가 장수들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관중을 먼저 함락하는 사람이 관중왕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관중왕은 중국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관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천하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불렸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관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항우도 유방도 관중을 향해서 같이 출발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항우가 한 발 늦었습니다. 항우가 홍문이라는 곳에, 이 관중의 교회였던 홍문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이미 유방이 진나라 수도였던 쉐냥을 점령하고 거기서 약법 산정을, 진나라의 모든 악법을 철폐하고 약법 삼장이라고 하는 법 3가지만 남겨놓고는 모든 진나라 악법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창고를 열어서 진나라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 항우가 이끌던 군대는 40만이었고 유방이 이끌던 군대는 10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우의 책사였던 범증이 항우한테 유방을 유인해서 죽입시다
그래서 결국 천하패권의 어떤 후환을 없앱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유방이 진나를 함락시켰으니 치하한다,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홍문으로 불러들여서 기회를 놔서 죽입시다. 만약에 오면 죽이면 되고 안 오더라도 역적으로 몰아서 결국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항우가 보니까 와, 그럴듯해요. 그래서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은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 파티를 벌다가 마지막에 항장무검, 항나라 측에 가장 칼 잘 쓰는 이 장수가 나와서 칼춤을 추다가 항우가 눈짓을 하면 바로 유방을 찌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유방도 보니까 피할 수 없는 파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되죠. 아침에 술자리가 벌어졌고 뭐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항장무검의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집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항우는 끝까지 아무런 눈치를 주지 않고 결국 칼춤이 끝이 나고 유방은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것을 방호귀산, 호랑이를 풀어서 산으로 돌려보냈다 라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사자성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면 바보였죠. 조류의 찬스였는데 눈앞에서 그냥 풀어줬어요. 이거 바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제 하여튼 천하패권의 기회를 스스로 이제 놓친 이제 격이었고, 두 번째가는 이 오광회에서의 자결입니다. 아마 사마천은 특별히 이 항우의 최후의 모습을 비교적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마천에게 항우는 영웅으로서의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면초가를 거쳐서 마침내 자기 고향이었던 강동 땅을 향해서 가다가 마침내 오강 나루터에 도착합니다. 오강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오강을 지키고 있던 정장이 배를 한 척을 대고서 항우에게 장군, 어서 타십시오. 그래서 다시 고향에 강동에 돌아가서 다시 권토 중리하십시오. 라고 권유하죠. 근데 항우는 당시에 이 정장의 권유를 뿌리치고 자살을 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늘이 나를 망하려 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건널 수 있겠는가. 또한 내가 강동 자제 8,000명을 데리고 여기 왔는데 나 혼자 돌아간다니. 설사 고향 어른들이 나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 앞에 서겠는가라는 자신의 어떤 체면을 이야기하면서 말 타는 걸 거부하고 결국 스스로 자결을 선택합니다.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아주 영웅의 죽음으로서의 어떤 비극적이지만 굉장히 비장하고 숭고했던 죽음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또 하나, 바로 오강에서 죽기 전날 소위 사면초가라고 불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기에는 이 항우가 했던 시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때 했던 그 시가 뭐냐? 내 힘은 산을 뽑고 내 기운은 세상을 덮겠건만 때가 불리하다고 내 애마 추가 앞으로 내닫지를 않는구나. 이 추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 내 어찌할 수 있으랴. 우이여 내 너를 어찌하랴. 라는 아주 비장한 시를 읊죠. 그 자리에 있던 장수들과 우이와 그리고 항우도 같이 이제 눈물을 흘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눈물을 사마천은
정말 경천동지할 만, 하늘도 놀라게 하고 땅도 놀라게 하는, 귀신도 놀라게 했던 그런 눈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기록 그 상황으로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 직전에 배를 준비해줬던 이 정장에게 자신의 애마를 주거든요. 이것은 아마 한 영웅이 끝까지 인자했던 모습을 아마 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우는 아마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데 아마 사마천의 이 소신 중에 하나가 장수는 죽을지언정 욕보일 수 없다 라는 그 구절이 이제 사기에 나오죠. 어쩌면 한 인간은, 한 영웅은 옥처럼 부서질지언정 기왓장 돼가지고 구차하게 연명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리고 자결을 선택했던 것. 아마 그렇게 이 오강에서의 자결을 옥이 부서지는 어떤 그런 요소로 아마 이제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마천이 항우에 대해서 특별히 영웅으로서 이렇게 추앙을 하겠던 것은 어쩌면 자신들 중국인들이 뭔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인간상에 굉장히 부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항우와 같은 인간상은 우리 중국인들이 좀 기리며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어떤 희망사항이 아마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항우는 70여 차에 걸쳐서 무수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제외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장군의 면모죠. 또한 아까 그 우이어 했던 죽음 직전에 한 여인을 사랑했고 부하들에게 인자했던 아주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쉽게 말해서 사마천은, 중국인들은 이러한 부드러움과 굳센 이미지를 같이 겸비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냉혹함과 온유함을 겸비한, 이것이 아마 어쩌면 사마천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항우는 거기에 굉장히 부합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홍문연에서의 실패, 홍문연에서의 이제 포기죠. 그리고 또 오강에서의 포기, 이런 남들 보면 나한테 기회가 안 돼,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던 인물에 대해서 왜 그런 영웅으로 봤을까 했을 때 아마 사마천이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 영웅은 성공과 패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추구했던 정신과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